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출근길에 유튜브 사연 라디오를 즐겨 듣고는 하는데요. 평소 자주 듣던 라디오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되니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요. 제 사연을 시작하기 앞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떤 어버이날을 보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어버이날을 그저 그런 날로, 별 의미 없는 날로 보내곤 했어요. 부모가 없다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있는데도 그랬죠. 정말 불효자와 다름없어 보이는 저에게도 나름의 이유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어버이날, 저는 그동안 제가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고, 또 어떤 계기로 그동안의 오해가 해소되게 된 건지 그 이야기를 전해보도록 할게요. 저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셨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분이셨어요. 어린 나이에도 이런 선생님만 있다면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상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교육자이셨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어머니는 양친 모두 살아계신 집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셨습니다. 딸이 귀한 집안이라 모든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셨다고 하죠. 집안 사정도 어느 정도 여유로웠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 시절에 대학도 졸업하시고 여행도 다니시는 등 문화적인 혜택도 많이 누리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야학에서 근로 청소년들을 가르치다가 아버지를 만났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6살 연상이었는데 당시 군대를 제대한 대학생 신분이셨다고 하죠. 어머니는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에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처럼 다정한 사람과 결혼하는 게 목표였던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난 그 순간부터 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니며 구애했다고 하죠. 1년가량이나 이어진 어머니의 구애는 결국 성사되었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그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직 교사가 되기 전에 말이에요. 물론 시기상조다라는 조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어머니가 이 사람이 아니면 죽어버리겠다는 철없는 협박을 했고 조부모님은 결국 항복을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어머니는 자신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져 있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결혼은 현실이죠. 어머니는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정하고 착하고 사람 좋은 남편과 살면서 뭐가 문제냐 싶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치명적인 단점은 다정하기만 하고 착하기만 하고 사람 좋기만 한 것이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속이 터질 지경이 되면 이따끔씩 저에게 너희 아버지는 처음 보는 사람이 춥다고 하면 빤스까지 홀랑 벗어다 줄 양반이야 라고 한풀이를 하곤 하셨는데요. 제가 보는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학생들을 집에 자주 데려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곤 하셨는데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큰형들이 와서 놀아주니까 마냥 기뻤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수명의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물론 아버지의 제자들은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 아버지의 제자들은 어머니를 괴롭히는 악당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오는 아버지는 최고로 나쁜 악당으로 보였죠. 어느 날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방에서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분 사이에 크고 작은 언쟁은 있어왔지만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건 거의 처음이었던지라 저는 저도 모르게 안방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돈 모아서 옆 동네에 세우고 있는 아파트 산다고 했던 거 잊었어요?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 학생 집에다가 가져다 줘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돈? 아파트?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이야기들이었죠.
어머니의 말소리가 끝나자 아버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니, 아는데. 아니, 당장 그 돈이 없어서 아이가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잖아요. 그 어린애가 뭘 안다고. 우리는 그래도 누울 집 있고 먹을 음식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거의 울듯이 아버지에게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죠. 어머니는 저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날 후로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집안의 돈을 학생들에게 퍼다 나르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교사인 아버지의 월급과 어머니 소유의 건물의 월세로 한 달을 살면서도 어머니가 항상 허리띠를 졸라 매셔야 했던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시집 오면서 외할아버지에게 받은 건물은 그리 큰 건물은 아닙니다. 작은 지방의 상가 정도죠. 하지만 아버지의 한 달 월급까지 합친다면 충분히 여유롭게 재테크도 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딱 3사람 먹고 살 만큼의 여유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것도 힘든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유롭게 살 수도 있으면서 허리띠를 졸라 맸다는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나 그렇게 가깝지 않은 지인들에게까지 퍼다 주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너희 아버지가 측은지심 있는 사람이라 그래 라며 아버지를 두둔하셨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를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그렇지 아내는 늘 가계부를 쓰며 한숨을 푹푹 쉬는데 별 연관도 없는 사람을 돕다니요. 이렇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향한 적대심이 커져만 갔어요. 참고로 아버지는 다정하셨지만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말이면 문맹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러 나가셨고 평일 퇴근하시면 사람들을 만나느라 바쁘셨거든요. 누가 힘들다고 부르면 달려나가고 누가 기쁜 일이 있다고 해도 달려나가는 게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사람 좋은 아버지 사이의 대화는 사라져갔고 저는 아버지에게 마음의 문을 꽉 걸어 잠궜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부자관계를 안타까워하셔서 많이 노력하셨지만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아버지가 계신 학교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누구도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선생님들은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생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아버지는 제 눈치를 보셨기 때문에 아무 표현도 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던 부자 사이에 확실한 균열을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저는 담임 선생님이 부탁하신 유인물을 가져다 드리고자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교무실은 퇴근 준비로 바쁜 선생님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아직 담임 선생님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신 상태라 저는 멀뚱히 서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 양아치가 아버지 자리로 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흘끔흘끔 아버지 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양아치가 선생님 쪽으로 향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양아치가 울상인 얼굴로 아버지에게 뭐라 이야기하는 게 보였고 아버지는 또다시 사람 좋은 얼굴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양아치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꺼낸 무언가를 양아치에게 주는 게 보였어요.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아마 현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한숨을 푹 내쉬며 또 저러시네 라는 생각을 했죠. 마침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들어오셨고 저는 유인물을 건네드린 채 양아치와 거의 동시에 교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울상이었던 양아치의 얼굴이 확 펴지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걔가 교무실 앞에서 기다리던 친구에게 야, 거봐. 우리 공주한테 조금만 감성팔이하면 바로 용돈 쥐어준다니까 라며 지폐 2장을 팔랑팔랑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체하지 않고 물었어요. 야, 공주가 뭔 뜻이야? 양아치는 제 목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제 존재를 확인했는지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뭐야, 너 공주가 뭔 뜻인지 몰라? 저와 그놈은 평소에 제대로 된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양아치와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어색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캐물었습니다. 뭔 뜻인데? 정말 공주의 뜻을 모르는 제가 우스웠는지 양아치는 깔깔거리며 웃다가 제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공용주머니잖아, 공용주머니. 좀만 털면 돈이 나온다고 해서 공용주머니. 너도 용돈 떨어지면 공주한테 용돈 받아서 써라. 아주 쏠쏠하다. 이 말을 들은 저는 눈앞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숨 쉬는 어머니, 눈치 보는 아버지, 또 양서방 때문에 적금 깼냐는 외할머니의 목소리까지.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모든 일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양아치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대로 나가떨어진 그 녀석은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저에게 흠씬 얻어맞았어요. 옆에 있던 양아치의 친구가 말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 녀석들에게 얻어맞으면서도 지지 않고 달려들었어요. 당연히 밖이 시끄러워지자 교무실에 계시던 선생님들이 쫓아나오셨습니다. 쉽게 진정이 되지 못했던 저는 선생님들 분이 매달려서야 겨우 흥분을 가라앉혔고 양아치는 씩씩거리며 저 새끼가 먼저 쳤다고요. 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나가려는 사람 잡아다가 뭐 하는 짓이야. 라며 소리치고 있었죠. 양아치를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아버지가 저를 애타게 쳐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이 시간이 늦었으니 우선 돌아가라며 양아치를 돌려보내셨어요. 아마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분이시겠죠. 양아치는 내가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건데 이렇게 돌아갈 수 없다며 악소리를 냈지만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녀석을 지지해주는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날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와 대화라는 것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얼굴이 퉁퉁 부어서 온 저를 보고 너무 놀라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냐며 캐물으셨지만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학교에서 공용 주머니 취급을 받고 있었고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싸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방에서 혼자 분을 사귀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곁에 조용히 서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었니? 저는 당연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줄 거니? 여전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내리 30분 정도를 가만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시던 아버지는 언젠가 네가 말해줄 날이 오겠지. 마음 정리하고 얘기해주렴. 이라고 말씀하시며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아무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 죽어버릴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학교에서 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라고 소리쳐 버렸습니다. 큰 소리의 아버지는 발걸음을 멈추셨고 그대로 몸을 틀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한번 터져버린 말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주래요, 공주. 아버지한테 공주라고 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공용주머니래요. 공용주머니! 저는 이제 슬슬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버지를 향한 외침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며 소리쳤어요. 좀만 건들면 돈이 나온대서 공용주머니래요. 오늘 아버지한테 돈 뜯어간 그 새끼 진짜 힘든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런 것도 모르시죠? 아버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무슨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호의를 베푼 학생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이라도 받으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표정은 한치의 미동도 없었어요. 놀라서 아무 말을 못하는 저에게
아버지는 딱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알고 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양아치가 정말 힘들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돈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 녀석,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데 약사 갈 돈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 녀석, 어머니 안 계셔. 저는 여전히 멍하게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주라고 불리는 것도 공주가 무슨 뜻인지도 알고 있었다. 생각했습니다. 대체 왜? 왜 다 알면서까지, 왜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어머니와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면서까지 학생들을 돕는 거지? 왜 남들을 못 도와서 안달인 거지? 라는 생각이었죠. 이후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전이라면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아버지의 인정과 관심을 받았을 텐데, 이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가면서 부모님과는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면 어머니는 아버지한테도 연락드리고 그래라. 너 많이 걱정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네. 라고 대답할 뿐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1년 다닌 뒤 군에 입대하니 정말 아버지와는 거의 접점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면회를 오겠다고 하셨던 그날, 저는 갑작스러운 상부의 부름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왜인지 모를 불안감에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는데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저를 찾아오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지금 병원으로 이송되셨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현재 아버지와는 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하필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평생 잔병 치레 한 번 안 하셨던 어머니가 쓰러지시다니 눈앞이 어질했지만 저는 부대의 배려로 어머니를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병원에서는 뇌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정밀 검사를 이야기했고 검사 결과에 따라 조금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차올랐어요. 어머니가 이 지경이 될 동안 아버지는 대체 왜 연락도 없는 건가 화가 났죠.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의 검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뇌졸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이셨어요. 의사는 조금만 늦었더라도 어머니가 눈을 뜨지 못하셨을 거라는 끔찍한 이야기도 했죠. 어머니는 간신히 눈을 뜨셨지만 이후로 말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고 식사를 하시는 것도 걸으시는 것도 혼자서는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호전될 방법은 없었고 재활치료를 통해 관리를 하는 것밖에 답이 없었어요. 당시 저는 군인 신분이었고 어머니를 돌볼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검사를 받고 정신을 차리실 때까지 강간무소식이었던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를 맡길 수가 없었어요. 살아오는 동안 저에게 아버지의 신뢰도는 바닥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어머니 간병을 하기는 힘들 것 같으니 어머니는 요양원에 의탁하는 게 어떨까요? 요즘엔 전문가들이 케어하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는 그래도 가족이 곁에서 돌보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의 완강한 요구에 별다른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어머니가 쓰러지셨던 당시 연락이 닿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월급으로 요양원비를 대시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어머니 건물에서 나오는 돈으로 요양원비는 충당하면 되겠네요. 그건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라며 조금은 날카롭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표정이 다소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진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시는 것처럼 보였죠.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저는 아버지를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자에게 크게 사기를 당했고 그로 인해 어머니의 건물을 날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소식을 곧장
조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연로하신 두 분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실까봐 어머니가 쓰러지셨던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의 건물이 날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두 분은 내 딸 데려다가 평생 고생만 시키더니 결국 이런 사달을 냈다라며 크게 노하셨습니다. 당장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는 두 분에게 제가 전역할 때까지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와 그렇게 연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죄인의 모습으로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역한 후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다행히도 어머니는 조금 호전된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저는 평생 어머니 고생만 시킨 아버지를 보고 싶으세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고 아버지의 근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가 재직 중이시던 학교를 찾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버지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셨다고 하더군요. 금방 아버지를 찾을 수 있으리라 장담했던 것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아버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가 흘렀을까요? 아버지를 찾은 것은 아주 의외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노숙인으로 살고 계셨어요. 아직도 허름한 옷을 입은 채 빗어지지 않는 머리를 애써 빗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노숙인 센터에서 마주친 아버지는 저를 보시곤 고개를 돌리셨어요. 저는 곧장 아버지에게 다가가 정년도 남으셨으면서 갑자기 일도 그만두시고 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당장 저랑 같이 돌아가요. 라며 아버지의 팔을 당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팔을 뿌리치시면서 내가 무슨 면목으로 거길 가나 애초에 없는 압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냥 평생 잊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머니가 찾으세요. 보고 싶으시다고. 저의 말에 아버지는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그러시곤 제 팔을 뿌리친 채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저는 멍하니 아버지의 뒷모습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자 제 주변으로는 다른 노숙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자네가 양 선생 아들이구만. 아들 자랑을 어지간히 하더니 정말 훤칠하네. 저를 세워두고 이야기하는 걸 한참 동안 듣고 있는데 아니 이런 아들이 있으면서 도대체 왜 노숙을 하는 거야? 자네 그 말 못 들었나? 양 선생 인생도 정말 기구해. 라는 말은 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기구하다고? 한 번도 아버지의 인생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자연스레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노숙인 분들에게 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전부 듣게 되었어요. 소주 한 병을 가운데 두고 타인의 입을 통해 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는 정말 기구했습니다. 왜 아버지를 양 선생이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아이, 그 양반이 갑자기 여기에 나타나더니 우리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는 거야. 아직도 여기에는 한글을 못 깨친 양반들이 많거든. 그럼 아버지 인생 이야기는 어떻게 듣게 되신 겁니까? 아무리 양 선생이 한글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여기 있는 인간들 중에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양반이 있겠어? 그냥 술 한 잔이나 더 얻어오라고 하겠지. 게다가 때깔 좋은 인간이 오면 우선 꼴 보기 싫어하는 게 이 바닥이야. 이런 상황에서 양 선생이 뭘 할 수 있었겠어. 사람들 관심 좀 끌어보겠다고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지.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가르치는 걸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아버지답다고 생각하면서 뒤이어 듣게 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배울 만큼 배운 양반이 무슨 험한 인생을 살았겠느냐 하면서 의심했는데 어우, 그 양반 만만치 않게 살았더만. 어떤 인생이었길래. 그런데 자네 양 선생 아들 아닌가? 얼굴 보면 누가 봐도 판박인데 왜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남보듯이 해? 저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고 대충 얼버무렸고 소주 한 병을 더 까며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뭐냐,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대. 어머니는 집 나간 지 오래였고. 그런데 여기 있는 인간 중에 이 정도 사연 없는 사람이 없지.
그런데 양 선생은 좀 심했어. 아버지한테 여러 번 죽을 뻔했더라고. 옛날에 쓰던 빨래 몽둥이 아나? 그 두꺼운 걸로 머리통을 사정없이 맞았었나 봐.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삐뚤지 않게 자란 게 참 대단하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화를 내거나 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을 줄이야. 한 번은 내가 왜 선생이 됐느냐고 물어봤어. 그리고 왜 여기까지 흘러와서 굳이 한글을 가르치려느냐고 물었지. 저는 어느새 침을 꿀꺽 삼키며 노숙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에이, 그 양반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한글을 몰랐대. 소학교 다니던 시절에 선생 쫓아다니며 묻기도 했는데 부모도 없는 놈이 머리도 나쁘다며 구박만 받았다고 하지. 동무들도 엄청 놀려댔나 봐. 서름도 많이 당한 것 같았어. 또 아버지한테 흠씬 맞으면 학교를 못 갔으니 공부도 따라가기 어려웠다고 하고. 그런데 공부는 하고 싶었는지 중학교까지 가서는 아득바득 한글을 깨쳤다나 뭐라나. 노숙이는 마지막 남은 소주를 한 입에 털어놓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새 소주의 뚜껑을 까드득 까고는 노숙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 양반이 한글은 왜 혼자 못 깨쳤는지. 뭐 아무튼 그때 다짐했대. 인간이 살면서 글을 모르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알았으니 나 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그래서 선생이 되기로 했고 여기에서 또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고. 저는 멍하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글 몰라서 서러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양 선생 사연을 들은 인간들은 싹 다 한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저는 이어서 아버지가 한글을 알려준 덕에 글을 몰라서 사기당했던 사람, 평생을 열등감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고 노숙인의 삶을 청산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양 선생이 자기 이야기는 다 했는데 딱 하나 이야기 안 한 게 있다. 흥미로운 이야기에 저의 눈이 반짝이자 노숙인은 제 눈을 똑똑히 보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가족 이야기, 왜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는지는 정말 단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우리는 딱 보면 알아. 그거 귀해서 말 못하는 거야. 차마 입 밖으로 내는 것도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 있다고 가족이 없겠나? 아마 반은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도망친 사람들일걸. 저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긴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버지의 입을 통해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후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요. 그 사이 조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작은 스타트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꾸준히 아버지를 찾으셨죠. 한 번은 어머니에게 허심탄회하게 물었습니다. 대체 아버지를 왜 그렇게 찾으시냐고요? 아버지 때문에 맨날 고생만 하시고 답답해 하시지 않으셨냐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눌한 말투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세상 물정 모르고 마냥 사람 좋은 사람이기만 했지만 나는 그거 보고 결혼한 거야. 물론 시집온 당시에는 후회도 많이 됐지.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그리고 나는 너희 아버지 사랑해. 그리고 너희 아버지도 나를 참 많이 사랑했단다. 나는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걸 극복해왔던 거야. 지금이야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어머니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이나마 깨우치게 되었지만 당시에 저는 어머니의 말의 일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다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아버지를 꼭 찾아야겠다는 다짐만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만 하셨다는 저의 짐작이 전부 오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2, 3년쯤이 지났을 때 저는 스타트업 회사 대표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장학두? 저와 고등학생 시절 주먹 다짐을 했던 양아치였죠. 저를 먼저 알아본 그 양아치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야, 이게 누구야? 양현승 아니야? 억지로 인사를 나눈 녀석은 꽤 성공한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 장학두는 굉장히 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녀석이 제대로 된 일로 성공한 게 아니라고 지레짐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녀석은 환경 관련 스타트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 있는데 장학두가 저에게 너 근데 양 선생님 졸업하고 나서 뵌 적 있어? 라고 물었어요. 이 녀석이 왜 아버지를 찾는지 의아해서 약간의 경계심을 품고 쳐다보니 장학두는 아니 한 2년 전인가 동창 모임을 했는데 선생님한테 은혜 받은 애들이 꽤 되더라고. 다들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 행방을 찾을 수가 없네. 그래서 결손 가정이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단을 하나 만들기로 했어.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에 저는 선생님한테 무슨 은혜를 입었길래 그렇게까지 해? 라고 물었고 장학두는 내 식구가 생이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 덕에 온 가족이 흩어지지 않은 친구도 있었고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 친구는 할머니 수술 비용을 못 구해서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셨다고도 하고 이 외에도 너무 많아. 특히 나도 그렇고 라는 대답을 남겼습니다. 남이었다면 선생님 참 대단하시네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저는 저도 모르게 조금은 날카로운 말투로 되물었어요. 걔네는 선생님이 그렇게 도와준 게 재단을 만들 정도로 감사하대? 날카로운 제 물음에도 장학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내 가족 모두 흩어질 뻔했다던 걔 있잖아. 의사 됐어. 가족들 다 흩어졌으면 학교 그만두고 노가다 뛰었어야 했는데 선생님 덕에 일이 잘 풀리면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던 거지. 집안 일으켜보겠다고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공부했단다. 지금은 강남에 있는 큰 병원에서 일해. 이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장학두의 이야기를 듣던 저는 조금씩 돈 한 푼 못 모으면서 학생들을 도왔던 아버지의 인생이 부질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라고 제가 묻자 장학두는 너도 알겠지만 어릴 때나 어지간히 막장이었잖냐. 부모도 없고 유일한 보호자인 할머니는 혼자 거동도 불편하셔서 사고 치면 항상 선생님이 오셨어. 항상 내가 사고 친 거 뒷수습 해주시고 나한테 얻어맞은 인간들한테 고개 숙이고 사과하셨지. 한두 번 본 모습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은 그게 너무 고맙더라. 부모도 버리고 떠난 나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이렇게까지 보살펴줄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이 진짜. 장학두는 앞에 있던 술을 한 잔 털어 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선생이잖아. 넌 학생이고. 딱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슨 영화 대사 같은데 나는 이 말을 듣고 학생 같지 않게 살던 내 인생을 청산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리고 그날부로 내 롤모델은 바로 선생님이 됐다. 그리고 그동안 선생님을 공주라고 부르면서 털어먹은 거 죄송하다고도 사과드렸어.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냐? 뭔데? 선생님은 다 알고 계셨더라. 내가 거짓말하면서 선생님 돈 빼먹는 거 전부 다. 나는 아버지가 없어서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을 테니까 아들한테 용돈 주는 기분으로 그냥 주셨대. 와, 진짜 아직도 그때 돋은 소름이 잊히질 않는다. 저는 멍하니 장학두를 쳐다보았습니다. 녀석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알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 근데 재단 만들 때 선생님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 근데 행방이 묘연해지셔서 찾을 수가 없어. 최근 흔적을 찾긴 했는데 더 이상 추적이 어렵네. 너 혹시 선생님 이야기 들은 거 있냐? 저 또한 아버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장학두가 말한 최근 흔적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최근 흔적? 그거 어디였는데? 기억해? 누가 알아봐 준 거야?
눈을 반짝이며 질문하는 제가 이상했는지 장학도는 뭐야, 너도 선생님한테 은혜 입은 거 있어? 왜 갑자기 이렇게 궁금해해? 라고 물었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 선생님, 우리 아버지야. 제 말을 들은 장학도는 의자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이후로는 저와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되었고 장학도와 아버지의 행적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짐을 모아둔 외가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과거에 연관이 있었던 곳으로 떠나진 않으셨을까 하는 예상 때문이었죠. 저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외가댁에서 허름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에는 편지 봉투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편지에 받는 사람이 저 양현승이었던 것이죠.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 그 편지는 아버지가 저에게 쓰신 편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매년 어린이날 저에게 편지를 써주곤 하셨다는 기억이 스쳐 지나가면서 가장 오래된 편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저와 대화가 조금씩 단절되었던 중학교 시절부터 집을 나가시기 전까지 매년 저에게 편지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어린이날이 아닌 날에 쓴 편지가 있었어요. 아마 아버지가 집을 나가기 전 쓰신 편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눈물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현승아, 아버지다. 아마 이 편지가 아버지로서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구나. 지금은 병실에 있는 아내의 곁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너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나온 길이다. 어릴 때는 작은 이불 하나로도 몸이 다 가려졌는데 너는 어느새 커버려서 작은 이불 하나로는 도무지 감싸지지가 않는구나. 너는 네가 옹알이 끝에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말했다는 걸 알고 있니? 네 엄마는 아빠라고 들은 건 착각이라며 나를 구박했지만 나는 아직도 네가 아빠를 먼저 찾았다고 믿고 있단다. 그때만 해도 내가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다짐했는데 못난 아비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하고 신나게 놀아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흘러보냈다. 이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구나. 너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다. 내가 부족해서 좋은 아버지는 되어주지 못했지만 혹시나 정말 혹시나 네가 나를 용서하게 된다면 다음 생애에도 부디 내 아들로 태어나 주렴. 그때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어볼게. 자는 모습도 여전히 천사 같은 내 아들아. 못난 아비라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편지 중간중간 흘려져 있는 얼룩은 편지를 쓰던 아버지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쫓으며 알게 되었던 아버지의 과거,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 아버지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랑을 주는 것에 서툴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미 깨닫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아가 엉엉 울었어요. 아이처럼 한참을 울고 나니 정신이 또렷해지더군요. 저는 이후로 전국을 샅샅이 수배하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8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드디어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아버지 앞에 제가 나타난다면 아버지는 떠나실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찾으며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풀렸는지를 진솔하게 담은 편지였죠. 그 편지를 읽지 않은 아버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완강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학도가 건넨 편지를 읽은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셨고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어요. 몇 년 전 어버이날의 말이죠. 현재 아버지는 장학도를 비롯한 학생들이 세운 장학재단의 명예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행복한 노후를 그리고 계시죠. 아직도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또렷이 기억이 나네요. 사춘기는 끝났어? 저와 아버지 사이에는 오랜 시간 동안 깊어진 오해의 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지금의 저는 사랑을 주는 게 서툰 아버지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으로서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 군데에 모으는 중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아버지와 학생들 사이의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